어느 추운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지난밤부터 간간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하더니만 그날 아침나절에는 과장을 조금 못해서 어린아이 주먹만한 한방눈이 마치 신부의 웨딩드레스처럼 온 세상을 새하얗게 뒤덮었죠. 평소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 늘 노력해왔던 저와 연희는 다른 때 같았으면 새하얀 눈 덕분에 참 낭만적인 아침이라면서 좋아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선뜻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저와 그녀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기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훨씬 앞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있잖아 오빠, 하객분들께서 미끄러운 눈길에 별탈 없이 우리 결혼식을 찾아주실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한방눈이 예쁘게 쌓인 덕분에 기분은 좋지만 하객분들께서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시려다가 교통사고라도 당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다행스럽게도 저희 결혼식 하객분들 중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설과 교통체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신랑인 제 신경을 한껏 곤두서게 만들었죠. 첫 번째 문제는 신랑인 저의 턱시도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식장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예복이 있어서 턱시도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단체 버스를 타고 예식장으로 오고 있던 저의 후배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해 서울 시내에 갇혀버렸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다행히도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었던 덕분에 후배들은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주례사를 맡아주시기로 했던 분께서 못 오실지도 모른다고?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바람에 올림픽대로에 차가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계신다더라. 그럼 이제 어떡하지? 주례사는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주례사 없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도 없고. 아 맞다. 하객으로 참석하신 선배님들 중에 한 분께 주례사를 대신 부탁드리면 어떨까? 나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어려울 것 같아. 그분의 주례사를 들으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거든.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마터면 잘못된 길에 빠져서 몹쓸 짓거리나 하며 살아갈 뻔했던 나를 지금처럼 사람 만들어준 은인이셔. 그렇게 저는 주례사 선생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예식장 직원이 이제 곧 신랑 입장하셔야 한다고 외치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주례 선생님은 도착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제가 하객으로 참석하신 선배님들 중 가장 연배가 높은 분께 주례사를 부탁하려던 바로 그 찰나 주례사 선생님으로부터 예식장 로비에 방금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침 상황은 곧장 신랑 입장을 진행해야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와 신부는 주례 선생님께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로 결혼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례사를 위해 단상으로 올라오신 그분은 온몸이 흠뻑 젖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대로에서부터 예식장까지 한방눈을 맞으며 달려오신 것 같았어요. 그런 주례사 선생님의 차림을 보며 저는 죄송스럽기도 했고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주례사 선생님에게 감동한 건 모든 하객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눈길을 헤쳐가며 달려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주례사 선생님 사이에는 아주 뜻깊은 인연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신부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참 많았던 지난날의 힘겨운 삶을 뒤로한 채로
마침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는 기쁜 마음 때문에 신부 입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고개도 들지 못한 채로 흐느껴 울고 있었거든요. 마침 줄에서 선생님께서 하객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신부가 여러 가지 감정에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괜찮아요. 결혼식에서 흘리는 눈물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없을 테니까요. 그런 뜻에서 신부님께 부탁을 하건대 이제 그만 고개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눈물을 하객분들께서 마치 증인처럼 영원히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제서야 신부는 눈물을 쓱 닦고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신부의 얼굴을 예식장 조명이 아름답게 비추던 바로 그 순간, 제 신부와 눈을 마주친 줄에서 선생님께서 잠시 멍하니 얼어붙어 버리시더니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줄에서 선생님을 마주한 제 신부 또한 다시금 크게 울음을 터뜨려 버렸고요. 전혀 예기치 못한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에 하객분들 모두가 당황하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신랑인 저 또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내 줄에서 선생님께서 저희 신부를 향해 그 누구도 진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꺼내 놓으시자 예식장 분위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너는 아직 살아있었던 거니? 내가 그때 분명 네 장례식에 부조금까지 보냈었는데. 안녕하세요. 그날 그 비밀의 결혼식 장본인인 저는 지금은 30대 중반이 된 애청자 남성입니다. 평소 바쁜 업무 짬짬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지내던 도중 저의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나름 부잣집 축에 드는 가정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셨던 덕분에 국민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랬던 저의 유복한 유년 시절은 오래지 않아 제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는 바람에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거든요. 당시 제 나이가 딱 10살. 다른 꼬마들 같으면 한창 예쁜 것만 보고 한창 꿈을 키워나갈 나이였지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잔인함부터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인 큰아버지라는 작자가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남긴 유산을 거의 강탈하듯 독차지해버렸거든요. 그 작자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더라고요. 너 이 녀석 지금 큰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게냐? 내가 분명 이 집을 떠나라고 했잖느냐? 제가 여기서 왜 나가요? 여기는 엄마 아버지랑 함께 살던 저희 집이라고요. 그건 너 그 애미애비가 살아있을 때 얘기고 두 사람이 죽어 없어진 순간부로 이 집은 내 집이 되었으니 지금 당장 옷가지만 몇 개 챙겨가지고 우리 집에서 썩 꺼지거라. 앞으로도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거릴 생각도 말고. 싫어요. 누가 뭐래도 여기는 저희 집이라고요. 그리고 이대로 쫓겨나면 저는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어허이, 네 놈이 기어이 매를 버는구나 벌어. 그래, 어디 오늘 어른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마. 그날 큰아버지라는 작자는 정말이지 살기가 등등한 눈빛으로 냅다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몽둥이질이 너무나도 두려워 입고 있던 옷만 달랑 건사한 채로 쫓겨나듯 부모님의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덩치도 크고 심지어 운동선수 출신인 그 작자에게서 몽둥이질을 당하면
어린 저로서는 뼈도 추리기 힘들 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저를 가엾게 여긴 이웃 주민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저를 집으로 데려다가 며칠 보살펴 주셨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큰아버지라는 작자가 그 어린 놈을 당장 멀리 쫓아내버리라며 온갖 행패를 부려대는 통에 이웃분께서도 어쩔 수 없이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름 꽤 잘 사는 가정에서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고아원으로 보내졌으니 당연히 처음에는 제대로 적응을 할 수가 없었죠. 고아원 직원분들께서는 저의 적응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지만 당시 저는 어른들이 너무 싫고 무서웠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도움의 손길을 자꾸만 밀어냈고 그러는 바람에 고아원에서도 소문난 별종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른이 아닌 똑같이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지내게 된 친구들이었죠. 친구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정말이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사연에 비하면 낳아주신 부모님의 얼굴이라도 알고 있는 저는 훨씬 나은 형편이었더라고요. 더욱이 친구들은 저를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얼굴을 알고 있는 저를 시샘하고 질투할 법도 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런 좋은 친구들에게 의지하며 저는 고아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친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불편한 현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를 향한 세상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멸시였죠. 그 시절 저와 친구들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나는 험한 일들을 전부 다 겪으며 살아왔고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부터 유독 더 심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대대로 장사 집안의 후손이라는 핏줄 덕분에 어른들보다도 키도 훨씬 크고 힘도 몇 배는 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고아원 친구들의 경호원 역할을 도맡게 되었고 저희를 유독 심하게 못살게 굴던 학교 주목대장과 일정까지 벌이게 되고야 말았죠. 솔직하게 대답해. 우리 고아원 친구 중 하나를 네 놈이 옥상으로 불러내서 괴롭혔다며? 그날 걔 어떻게 됐는 줄 알아? 갈비뼈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놀던 고아놈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말이야. 가지고 놀아? 우리가 무슨 장난감이냐?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너 혼자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랑 한판 제대로 붙고 싶으면 고아원 거지 발사개들이라도 싹 다 끌고 오던가 했어야지. 하긴 그래봤자 부모 없이 잘 먹지도 못하고 자란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만. 이번 한 번만 참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시는 나랑 내 친구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웃기고 있네. 내가 너한테 그 약속을 해주면 너는 나한테 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무사히 돌려보내줄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네 패거리들도 나한테 짓밟히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글쎄,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짓밟히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야, 이 자식아. 학교 주목대장과 그 패거리들은 기세등등하게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뒤 그 자리에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저 하나였죠. 제가 그 몹쓸 놈들을 모조리 때려 눕혔으니까요. 그날의 사투 덕분에 저희 고아원 친구들은 아무런 괴롭힘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중심이었던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였죠. 저에게 패배한 패거리들이 이웃 학교 주먹대장들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제 길을 꺾어 놓으려고 기승을 부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녀석들 모두를 이겨버렸어요. 오직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네, 맞습니다. 당시 저는 절대로 제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약한 학생을 괴롭힌다거나 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밖에 다른 나쁜 짓들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의 경호원 노릇만을 도맡아서 했을 뿐이었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절대로 저를 혼내거나 벌을 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뭐래도 저랑 친구들이 피해자이고 저는 그저 정당방위를 행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고아원 친구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세상의 시선은 절대로 곱지 않았습니다. 역시 고아원에 사는 것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라면서 저를 지역 최고의 문제아 취급했죠. 제가 지역 최고의 문제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마침 저희 학교로 새로 부임한 참이었던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학교로 부임해 오면서 주민분들께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 줄 아니? 바로 민재 너의 이야기야. 너를 두고 다들 우리 지역에서 제일 손꼽히는 문제 학생이라고 하더구나. 전 억울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요. 그래, 우리 민재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민재야, 주먹이라는 건 말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아니야. 저랑 친구들이 얼마나 심하게 당하면서 지내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어른들이랑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이 도움을 요청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다들 모르는 척 넘어가 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인정할게. 그동안 너희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 했던 건, 그래서 우리 민재가 어쩔 수 없이 힘으로 해결하게 만든 건 전부 다 어른들의 잘못이야. 너희를 보호해줄 의무를 충실히 해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민재야, 그렇다고 해서 너까지 잘못을 저지를 필요는 없단다. 똥통에 손을 집어넣으면 너까지 손에 똥 묻은 사람이 되는 셈이잖니. 이처럼 저와 담임 선생님은 그야말로 상극인 사이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담임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담임 선생님 또한 어쩔 수 없이 힘을 사용하게 된 저의 사정을 용납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희의 사이는 하루하루 나빠져만 갔는데요.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듯이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닥쳐오고야 말았습니다. 몹쓸 녀석들이 정말 이제 감당 안 되는 숫자의 패거리를 우르르 이끌고 저를 찾아왔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들겨 맞기 바로 직전인 제 앞으로 누군가가 바람처럼 나타나서는 몹쓸 놈들 패거리를 막아 섰어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본 저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는 상극인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은 저를 몰아세운 몹쓸 패거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주먹질을 하거라 이놈들.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황당했던 저는 일단 담임 선생님부터 말리고 나섰습니다. 선생님은 빠져 계세요. 평생 공부만 했던 선생님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 내가 우리 민재 아버지라면 이대로 그냥 지나쳐갈 수 있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는 부모 자식 사이와 마찬가지야. 헌이나 아들 같은 제자놈이 더는 문제를 일으키는 건 용납할 수 없구나.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씀하신 담임 선생님은 몹쓸 패거리를 향해 마치 호랑이처럼 서슬퍼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민재와 너희 사이에 캐캐묵은 감정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를 희생하도록 하마. 오늘 일은 절대로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그간의 화풀이는 모두 나에게 퍼붓고 가도록 해. 대신 다시는 민재랑 민재의 친구들은 건들지 말고. 그런 선생님의 기세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지켜보던 저마저도 마른 침을 꿀꺽 삼킬 정도였습니다. 몹쓸 패거리 놈들도 하는 수 없이 조용히 물러가게 되었고요. 덕분에 위기를 넘긴 저는 그러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기세등등한 담임 선생님의 어깨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무서우세요? 당연하지, 인서가. 아무리 내가 선생이라고 한들 복수심에 사로잡힌 혈기왕성한 놈들 눈에 내가 선생인지 아님 동네 아저씨인지 제대로 보이기나 했겠니? 근데 왜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셨어요? 민재 너를 꺼내주고 싶었으니까. 원래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이라잖니. 그 악순환의 굴레로부터 내 제자를 꺼내주고 싶었어. 내 한 몸이 크게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순간 저는 이분은 믿어도 되는 어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난 날들의 서름이 한꺼번에 복받쳐 오른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담임 선생님께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세상은 고아원생인 저희를 평등하게 대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차별하고 괴롭히기만 하는데 그런 세상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올바른 건지 저 진짜 모르겠다고요. 그래, 어쩔 수 없이 힘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너 자신과 친구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심정은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한단다. 고아원생들을 향한 세상의 잘못된 시선과 행태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치만 민재야, 계속 힘으로 맞서려다가는 언젠가 부러지게 되어 있어. 세상은 우리 민재를 계속 문제화 취급할 거고. 그럼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무나. 우리 민재가 세상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고아원생들을 향한 세상의 그릇된 시선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려무나. 우리 민재는 꼭 그렇게 될 수 있어. 난 그렇게 믿는단다. 그날 저는 담임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겠노라고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저희를 향한 세상의 편견이 틀렸음을 반드시 스스로 증명해내겠다고요. 이후 저는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제 공부를 열심히 도와주셨죠. 덕분에 저는 2학년 마지막 시험은 전교 1등으로 마칠 수 있었고 서울의 어느 명문대에 수석 합격한 채로 고등학교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사람 되어서 졸업할 수 있었어요. 녀석도 참,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아무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험난한 세상을 향해서 첫걸음을 떼는 소감이 어떠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막중한 책임감? 네, 실은 고아원 동생들이 저를 보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민재가 고아원 후배들에게 삶의 등불이 되어준 셈이로구나. 네, 선생님.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후배들도 저를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저희를 향한 세상의 편견 또한
조금씩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 제 말에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으신 채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저는 그런 담임 선생님을 꼭 안아드리며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스승님의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약자들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그날의 약속은 저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먼 훗날 스승님을 다시 찾아뵐 때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한 어른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 약속을 매일 되새기며 착실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30대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슬슬 가정을 꾸려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던 거죠. 하지만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저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처지였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연수원 동기가 직접 나서주었죠.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가 됐잖아. 글쎄, 나는 일 때문에 바빠서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공통점이 많을 거야. 솔직히 그때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직접 만남 자리를 거의 밀어붙이듯 주선해 버리더라고요. 만약 제가 만남 자리를 거절하면 친구의 체면이 깎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저는 친구의 체면을 깎아먹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간단히 차나 한 잔 마시고 돌아오자는 생각으로 만남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기 혹시 박민재 선배님 되시나요? 네. 근데 누구신지. 오늘 만나 뵙기로 했던 김영희입니다. 그러시군요.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김영희라는 성함만 듣고서는 저보다 연수원 2년 먼저 수료하신 김영희 선배님이 오실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라서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보다 연수원 3년 후배인 김영희라고 합니다. 선배님보다 5살 어리고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근데 저를 꽤 잘 알고 계시는 눈치시네요. 당연하죠. 실은 제가 선배를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만든 자리거든요. 저를 만나고 싶었다고요? 그럼요. 선배님은 제가 평소 많이 존경하던 분이셨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이어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녀는 평소 오며 가며 제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후배로서 선배인 저를 늘 존경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흠모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동기에게 부탁해서 그날의 만남 자리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처럼 당돌한 그녀가 저는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저희 사이의 장벽은 처음 만난 바로 그날 없어졌습니다. 영희 씨도 고아원 출신이라고요? 맞아요. 제가 갓난아기일 때 고아원 앞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이름도 고아원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거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뜻에서 가장 흔하고 평범한 이름인 김영희로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녀는 저처럼 고아원 출신이라는 동병상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일종의 업계 동료였던 덕분에 이래저래 공통점이 참 많은 사이였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졌고 짧지만 깊고 진한 연애 끝에 결혼까지 준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결혼 준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굳이 특별한 점을 따지자면 결혼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인 한겨울에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신부 모두 각자의 일이 너무나도 바빴던 탓에 서로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한겨울밖에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또한 저희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본가와 친정과 다름없는 고아원으로 전세버스를 보내서 고아원 후배들을 결혼식으로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서로 뜻이 같았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결혼식 주례사를 부탁드리고 싶은 분이 각자 계셨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신부는 마음속으로 점치거둔 그분께 주례사를 부탁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주례사를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너무 죄송해서 찾아뵐 수도 없는 처지라고? 어릴 적 나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셨던 분인데 나는 그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거든. 그분이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난 그분을 지켜드릴 수가 없었어. 그럼 이제라도 찾아뵙고 한평생 죄송스러웠던 심정을 사과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진심을 전하는 쪽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잖아. 나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때 나 때문에 쫓겨가신 이후로 소식조차 알 길이 없어. 몇 번 찾아뵈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어디 멀리 이민이라도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 하긴 그 험한 꼴을 당하셨으니 우리나라가 싫어졌을 법도 하지 뭐. 그날 저는 신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녀라면 그녀 또한 필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을 것이 뻔할 테니까요. 그녀는 절대로 남에게 몹쓸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대신 저는 신부를 꼭 끌어안아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과 자기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굳이 물어보진 않을게. 그분을 주례사 선생님으로 모셔오자는 말도 하지 않을 거고. 고마워, 오빠. 근데 그럼 우리 주례는 어떤 분께 부탁하지? 우리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실 분이 한 분 계셔. 내가 한평생 두고두고 은혜를 갚아야 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와, 정말 훌륭한 분이셨나 보다. 그치? 당연하지. 자세한 얘기는 내가 그분 꼭 찾아뵙고 자기랑 같이 청첩장 전해드리면서 해줄게. 여러분께서도 이미 짐작하셨다시피 제가 주례사를 부탁드리고 싶었던 분은 저를 사람 만들어주신 바로 그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제가 졸업하고 몇 년 뒤에 연락이 끊겼던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수소문을 해보아도 선생님의 소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교단을 떠났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연락처나 거주지, 주소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저는 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선생님의 소재지를 알려달라고 억지를 부릴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우선 지인들에게 청첩장부터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고아원 동기 녀석에게서 아주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기억해?
그분을 내가 어떻게 잊겠냐. 철없던 나를 사람 만들어준 스승님이자 평생의 은인이신데. 그럼 그분한테 주례사 부탁하면 되겠네.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거고. 나도 그러고 싶지만 연락이 닿지를 않아.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같은 동네 살고 계시던데? 뭐라고? 너 혹시 선생님을 만났던 거야? 너네 동네에 새로 생긴 고급 아파트 있잖아. 거기로 치킨 배달 갔다가 주차장에서 만났어. 퇴직하시고 서울에 자리 잡으신 모양이더라고. 그래? 그럼 혹시 연락처 받아둔 거 있어? 주소는? 배달 일이 밀려서 인사만 겨우 간단히 나눴어. 정 만나 뵙고 싶으면 아파트 앞에서 기다려 보던가. 평생의 은인에게 주례사를 부탁드리려면 그 정도 정성은 들여야지. 제 생각도 같았습니다. 전쟁터라도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께 주례사를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만사 제쳐둔 채로 친구가 선생님을 만났다던 고급 아파트 입구에서 하루 온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만 채서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지나가던 아저씨가 제 눈에 밟히더라고요. 왠지 낯익은 느낌의 자세히 보니 비록 나이를 많이 드시긴 했지만 분명 제가 찾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이영복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이영복은 맞습니다만 청년은 누구신지... 혹시 너 민재니? 사랑하는 내 제자 박민재? 맞습니다, 선생님. 못난 제자가 이제서야 찾아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해후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존경스러운 어른이시네요. 저렇게 고급지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서도 차림새는 여전히 검소하시니까요. 에휴, 그거야 그렇지 뭐. 굳이 사치를 부리면서 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말이세. 아무튼 자네는 어떻게 지냈나? 선생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여쭙고 싶은데요. 나야 별다를 것 없었어. 허니 자네 이야기를 들려주게나.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뭐 지금도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요. 말을 마친 저는 마치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 어린아이라도 된 것처럼 명함과 청첩장을 건네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더니 그제서야 저의 명함을 보고서는 더더욱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 민재 명함이니? 이야, 그 위태롭던 내 제자가 결국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 하긴 책이랑은 담 쌓고 살던 녀석이 책상 앞에 앉기가 무섭게 성적이 쭉쭉 오를 때부터 다 알아봤어. 아이고.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죠. 선생님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는 아마 뒷골목 어둠의 세계를 전전하면서 주먹질이나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 장하다.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래서 말씀인데요, 선생님. 제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사님이자 은인의 축하와 교훈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뜻밖에도 한참을 망설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재차 간곡히 부탁드리자 마침내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전화를 받은 선생님께서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제 신부가 그 자리에 도착한 건 선생님께서 자리를 뜨신 바로 직후였어요.
아, 왜 오빠 혼자 있어? 주례사 부탁드리고 싶은 분을 만났으니까 얼른 와서 같이 인사드리자고 연락했으면서. 아, 아깝다. 조금만 빨리 오지 그랬어. 급한 일이 생기셔서 방금 막 나가셨는데. 아, 그랬구나. 미안해. 의뢰인이랑 상담이 길어져서 조금 늦었어. 괜찮아. 주례사 승낙하셨으니까. 결혼식 당일에 예식장에서 정식으로 같이 인사드리면 돼. 그날 저는 은사님과 신부의 첫 만남을 결혼식 당일로 잠시 미루어 두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떠나시는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다급해 보여서 도저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붙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로부터 얼마 뒤 한방눈이 온 세상을 뒤덮던 바로 그날, 저와 신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폭설로 인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객분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셨죠. 저와 신부의 고아원 후배들도 전세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탄 덕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고요. 다만 주례사를 맡은 선생님께서는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에서야 도착하시는 바람에 신부의 인사도 받지 못한 채로 곧장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폭설을 뚫고 달려오시는 바람에 온몸이 폭삭 젖은 채로 말이에요. 그날 선생님께서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는 감동에 젖은 나머지 고개를 숙인 채로 흐느껴 울고 있던 제 신부를 향해 마치 다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를 지어주시더니 이윽고 자리를 꽉 채운 하객들을 둘러보며 주례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신부가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괜찮아요. 결혼식에서 흘리는 눈물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없을 테니까요. 그런 뜻에서 신부님께 부탁을 하건대 이제 그만 고개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눈물을 하객분들께서 마치 증인처럼 영원히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제서야 신부는 눈물을 쓱 닦고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신부의 얼굴을 예식장 조명이 아름답게 비추던 바로 그 순간, 제 신부와 눈을 마주친 선생님께서 잠시 멍하니 얼어붙어 버리시더니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마주한 제 신부 또한 다시금 크게 울음을 터뜨려 버렸고요. 전혀 예기치 못한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에 하객분들 모두가 당황하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신랑인 저 또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내 선생님께서 신부를 향해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아직 살아있었던 거니? 내가 그때 분명 네 장례식에 부조금까지 보냈었는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씀에 저와 하객들 모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부의 대답 또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혹시 1학년 때 4반 김영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작은 영이에요. 선생님네 반 반장이었던 작은 영이요. 그때 저희 학교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선생님이 키 큰 4반 영희는 큰 영이라고 부르셨고 저는 작은 영이라고 애칭을 지어주셨잖아요. 연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하객 모두의 어리둥절한 시선이 제 신부와 선생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시선을 느낀 선생님께서는 하객분들에게 무척이나 죄송스럽다는 듯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을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신랑은 제가 교직에 있던 당시 가장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의 신부 또한 제가 두 번째로 아끼던 제자로군요. 잠시 감정을 추스른 선생님께서는
마치 회고하시듯 말씀을 이어가셨고, 덕분에 저와 하객들 모두는 그날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뒤 교직을 이어가고 계시던 선생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고아원생을 제자로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내던 고아원이 망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의 고아원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선생님네 반으로 전학 온 여학생이었고, 그녀가 바로 저의 신부인 영희였는데요. 문제는 그녀 때문에 학교가 아주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학을 가자마자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떡하니 꿰차게 되었거든요. 이에 치맛바람 드센 학부모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비싼 돈 들여서 학원을 숱하게 보내는데 학원 하나 다니지 못하는 고아원생이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면서 말이죠. 그런 치맛바람은 엉뚱하게도 선생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하교하는 영희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저 고아원까지 귀가시켜 주었을 뿐인데, 학부모들이 그 일을 트집 잡아서 영희와 선생님이 부적절한 사이라고 억지를 부렸거든요. 즉, 당시 학부모들의 주장은 선생님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영희를 위해서 시험지를 빼돌려다가 주었고, 영희는 그 덕분에 전교 1등을 꿰찰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전부 억지이고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영희는 온갖 무성한 소문들에 시달리며 빠르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런 제자를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영희가 더는 억울한 마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단을 떠나셨던 것이었죠. 선생님께서 교단을 떠난 이후에도 영희가 계속 전교 1등을 한다면 그녀를 향한 모함 또한 대번에 사그라들 수 있을 테니까요. 덕분에 영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직하신 이후로도 줄곧 전교 1등을 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시느라 교단을 영원히 떠나게 된 스승님을 향한 죄책감만큼은 도저히 사그라들지는 않았죠. 한편 선생님께서도 제 신부에게 평생을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다고 해요. 동명이인 학생의 부고 소식을 듣고서는 제 신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자와 부적절한 사이라는 소문의 장본인인 자신이 장례식에 참석했다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제자가 다시금 오해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부조금만 보낸 채로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평생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아끼던 제자가 마지막 떠나는 길마저 지켜주지 못한 못난 선생이라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아무튼 거기까지 말씀하신 선생님께서는 다시금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야 주례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인 신랑 박민재군을 통해서 오늘에서야 다시 이어지게 되었으니, 이래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천륜과도 다름없다는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민재군.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선생님. 하면 오늘의 주례로서 신랑에게 묻습니다. 제가 한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소중한 제자인 김영희 양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끼며 사랑하겠습니까? 100년 해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선 이번엔 신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신부 김영희 양은 제가 교사로서 이 세상에 선물한 가장 큰 인재인 신랑 박민재 군을 한평생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부부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하객분들께서도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주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 모두의 은사님인 선생님의 화촉 선언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결혼식을 그대로 끝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의 은혜 덕분에 저는 올바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아내가 결백을 증명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일 또한 선생님의 희생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당황하던 하객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날 저희 부부의 결혼식의 마지막을 감동의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그 노래의 제목은 바로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선생님을 향한 저희 부부의 보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 부부는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막상 그러고 보니 선생님께서 주소를 알려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부부는 선생님을 다시 만난 고급 아파트로 향하면서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닌 웬 낯설고 거친 사내가 전화를 대신 받더라고요. 당신 누구야? 혹시 노인네 둘째 아들이야? 혹시 이영복 선생님 휴대폰 아닌가요? 그 노인네 휴대폰 맞는데 저장된 전화번호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놈이라고 떴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렇군요. 근데 그쪽은 대체 누구십니까? 나? 이 노인네한테 받을 돈 있는 빚쟁이다. 왜?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 너머로 선생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신경 쓸 것 없다 민재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얼른 전화 끊어. 그런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저는 선생님께서 아주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전화를 대신 받고 있던 사내에게 말했죠. 거기가 어딘지 주소를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께서 마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드릴 테니. 자식이라면서 부모가 어디 사는지 집 주소도 몰라? 당신 진짜 이 노인네 아들 맞기는 해? 일단 주소부터 부르세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조만간 똑똑히 알게 될 테니까. 그렇게 저희 부부는 사내가 불러준 주소를 따라서 선생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착한 곳은 아닌 웬 판자촌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다시 만난 곳은 고급 아파트였으니까요. 더욱이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다시금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연로한 선생님 혼자 남아 계신 방이 마치 사채업자들이 한바탕 난리라도 부리고 떠난 집처럼 난장판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선생님? 조금 전에 전화를 받은 그 사람은 누구고 선생님은 왜 여기 혼자 계시는 거냐고요? 그게 실은 여기가 내 집이라네. 자네를 다시 만난 그 고급 아파트는 내 직장일 뿐이고. 아파트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그 아파트 말단 경비원이거든. 순간 제 머릿속에는 처음 다시 만났던 당시의 선생님의 차림새가 언뜻 스쳐갔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허름한 차림새는 선생님께서 일부러 검소하게 입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사정이 어려우셔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진실은 선생님께서는 그 고급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라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중에 아파트 입구를 서성이던 저와 우연히 마주쳤던 것일 뿐이었죠. 그런 사정이 있으셨으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미안하게 되었네.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제자에게 좋은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었어.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거야. 그럼 그날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급하게 자리를 뜨셨던 것도 근무 중이어서 그러셨던 건가요? 맞아. 젊은 관리소장 양반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근무 중에 어딜 쏘다니냐면서 대뜸 불호령을 내리더라고. 존경하는 스승님의 딱한 사정에 저와 아내는 한참이나 아무런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그동안 스승님을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고, 아내는 스승님께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이라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연으로 판자촌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도록 자녀들은 대체 뭘 했냐고요? 하나 있던 외동아들이 회사 운영하던 사업가였는데 일이 잘못되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어. 자네 전화를 대신 받은 그 사람은 아들네 회사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빚쟁이고, 내가 가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일부 갚아주기는 했지만 아직 못 갚은 빚이 태산일세.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종종 행패를 당하면서 지내오셨고요. 아휴, 말도 마려무나. 거의 매일 찾아와서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나. 우리 아들 때문에 큰 돈을 날린 사람이니 애비라는 작자가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선생님.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는 건 불법 추심에 해당돼요. 엄연한 불법이니까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셔야 마땅하고요. 괜찮아. 이 늙은이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 갈 길을 가거라. 괜히 험한 일에 엮여서 곤욕 치를 필요 없어.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지금의 저희를 만들어주신 은인이신데요. 그러니까 당장 그 몹쓸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낳은 아들 녀석이랑 마음으로 낳은 딸 자식이 둘 다 변호사라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불법 추심을 저질렀다가는 변호사 자녀들이 직접 상대해드리겠다고. 너희가 내 아들, 딸이라고? 선생님께서 제 휴대폰 번호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저장해 두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아들, 딸이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변호사였어요. 선생님, 아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든든한 변호사 자녀를 둔 셈이었고요. 더욱이 제 아내에게는 선생님께 꼭 보답해드려야만 하는 빚이 있는 사람이었죠. 맞아요, 선생님. 아니, 아버지. 비록 학창시절에 저는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내 한평생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보답을 이렇게 받게 되는구나. 고맙구나. 고마워. 그렇게 저희 부부와 선생님은 사제지간을 떠나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었고, 이후 저희 변호사 부부는 그 몹쓸 빚쟁이로부터 선생님을 아주 훌륭하게 구해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외동아들이 빚쟁이에게 빌렸던 투자금을 이미 모두 갚으신 상태였더라고요. 심지어 선생님이 빚쟁이에게 송금한 돈은 실제 갚아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어요. 빚쟁이가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빚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선생님께 뜯어낸 것이었죠. 그러고도 모자라서 없는 빚까지 만들어내어 선생님께 당장 갚아놓으라고 매일같이 행패를 부렸던 거고요. 참으로 분통 터질 노릇이었죠. 아무튼 전문적인 서류 감증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낸 저희 부부는 곧장 그 빚쟁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로 말이죠. 더욱이 그간의 불법 추심에 대한 고소도 함께 진행했어요. 그 결과 빚쟁이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지금은 차디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죠. 물론 저희 부부의 분노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빚쟁이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될 예정이에요. 저희 부부가 그 몹쓸 인간이 출소하는 날에 딱 맞추어서 민사소송 또한 진행할 작정이니까요. 한편 선생님께서는 저와 아내의 효도를 받으면서 아주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저녁은 선생님께 아주 뜻깊은 날이 될 예정이에요. 저희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고백하는 날이거든요. 더욱이 장차 첫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부부는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할 생각이에요. 너희 할아버지는 세상에 둘도 없이 훌륭한 선생님이었다고. 너도 할아버지를 본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